안녕하세요. 5월 24일 금요일 오늘의 뉴스토스트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자 박진영입니다. 오늘은 2030 관점에서의 최근 부동산 시장 이슈와 최근에 한 반려동물 훈련사의 이슈로 주목받게 된 반려동물 시장의 현황, 그리고 다이소가 지난해에 3조 원 넘는 매출 낸 배경까지 이 세 가지 뉴스 토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 토픽이에요. 지난 52주, 그러니까 꽉 채워서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계속 올랐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동시에 전세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세 인기가 떨어지는데 아파트 전세가는 올라가는 모습,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어피티 김정인 이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세를 다들 기피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서울의 아파트 전세값은 올라간다. 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같이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아, 진짜 우리 역전세 걱정하던 게 바로 1년 전인데 시장 참 빨리 변하죠. 우선 저희는 여기서는 어디에 전세 들어가는 거를 좀 기피하느냐, 그리고 이제 무엇의 전세가가 오르느냐, 이거를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어를 봐야 된다. 네네. 빌라에 전세 들어가기를 기피하고 아파트 전세가가 오르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빌라에 전세를 좀 들어가셨을 분들이 조금 무리해서 대출을 받고 아니면 조금 무리해서 좀 평수를 낮추면서 아파트로 굳이 가시는 거니까 이제 아파트 선호가 생겨서 아파트 전세가는 좀 오르는 거는 당연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서울 아파트 공급은 좀 상당히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신축 아파트 공급이 적으면요. 물론 이제 매매도 조금 문제가 생기지만 전세 공급도 작아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1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주택자들이 있잖아요. 투자하려고 다주택자가 되시는 건데 이분들이 이제 살 물건이 없어지니까 사서 새를 놓으려고 이제 사는 거잖아요. 투자를 하면. 그래서 이제 이게 불가능해지니까 전세가 좀 공급이 좀 희귀해지죠.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 공급도 적고 매매 공급도 적은데 같이 이제 전세 공급도 줄어들면서 네네. 지금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러니까 수요는 큰데 아파트 전세 공급량은 적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네. 그 수요와 공급의 곡선. 그렇죠. 이게 이제 점점 이제 가격을 올리는 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근데 아까 얘기하셨던 게 지금 기피되고 있는 대상인 네네. 빌라예요. 빌라뿐만 아니라 빌라와 오피스텔. 네, 비아파트라고 하죠. 그쵸. 네. 비아파트. 약간 저는 이제 전에 오피스텔 살았던 입장에서 지금은 또 빌라 사는 입장에서 약간 비아파트로 분류되는 것이 뭔가 한마디 엉뚱하나 그쵸, 너무하지만 하여튼 뉴스에선 비아파트로 묶어내니까 비아파트 전세 시장에서는 전세는 전세 사기 때문에 기피하는 분위기고 그렇죠. 그리고 월세가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쵸. 전세, 사실 이제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추월한 지 한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전세는 계속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없어지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월세가 실제로 전세를 추월하는 걸 제 이제 눈앞에서 보게 되네요. 그쵸. 네. 저희도 어피티 초반에는 월세 사시지 말고 전세 사셔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진짜 이걸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네. 그때가 이제 18년도니까 여러분은 너무 이제 하지 마시고 저도 그래서 월세로만 살아봤지 이전에는 월세로만 살아봤지 아 전세 대출이라는 게 있고 네네. 전세 대출을 잘 받아서 네. 10년 담보 대출 받아가지고 좀 더 주거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게 이제 어피티 시작하기 전후 이쯤이었는데 그래서 전세를 좀 많이 좀 권유를 드렸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월세가 비싸요. 저는 좀 비싸게 느껴지긴 하는데 지금 월세 거래 늘어나는 것도 사실 월세의 장점 때문이 아니고 전세 사기 리스크 피하려고 좀 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는 조금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 전월세 거래량 5만여 건 중에서 월세 거래가 28,000건. 얘가 사실 전세하고 월세가 어느 하나가 엄청 압도적으로 많은 게 아니라 네네. 살짝 이게 막 1, 2위를 다투는 느낌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전세가 늘어날지 아니면 월세가 진짜 대세가 될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자라면서는 이제 월세보다는 전세 위에 자가 이렇게 머릿속에 좀 사다리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 취직하던 2015년 전후로 전세는 이제 진짜 끝 이랬는데 끝이 안 나고 이게 진짜 최종 최수종 막 이러다가 이제는 진짜 월세한테 좀 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요새 지금 뉴스 뜨는 거를 보면은 사실 매매 보면은 빌라 뭐 기피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빌라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빌라 매매 거래가 좀 늘었거든요. 근데 빌라 구매자 연령대별로 보면은 30대가 가장 많이 늘었어요. 이제 독립하거나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이대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물론 많지만 빌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솔직히 좀 많고, 저는 그래서 빌라 이야기가 조금 더 돼야 되지 않나. 사실 빌라 좀 그러니까 아파트에 비해서 많이 이제 뭐 떨어지기는 하잖아요, 각종 조건들이. 근데 이거를 그대로 둘 수는 없고 자꾸 이야기를 해서 빌라의 조건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좀 우리가 가야 좀 건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사실 이 주제는 굉장히 좀 논쟁적인 주제라서 네. 저는 근데 말을 얹어보자면 네. 전 전세로 이제 네. 비아파트에서 지금 계속 한 5년째 거주하고 있고 집은 2번 바꿨고 이런 입장에서 지금 구조적인 어떤 개선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네. 이미 전세 사기라는 거는 너무나 크게 발생을 했고 그쵸, 그쵸. 거기에 주된 피해자가 2030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는 또 2030을 위한 경제 미디어이고 저희도 2030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피해가 충분하게 좀 확인이 되고 구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이제 얘기되는 방향 자체가 뭐 앞으로는 전세 그 빌라의 어떤 여건을 좀 더 좋게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좀 예쁜 미래를 이제 그리는 얘기가 갑자기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충분하게 이 전세 사기에 대한 얘기가 안 됐다. 그것도 그렇죠. 그렇죠. 사실 저희도 설문조사를 했었잖아요. 네네. 올해 이제 3월에 조사했는데 머니레터, 어피티 머니레터 구독자분 868명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응답자 비중이 23.6%였고 그러니까 보통 그래도 대부분은 전세를 선호한다는 거죠. 네. 근데 왜 굳이 월세를 선호하냐? 64.9% 이유가 전세 사기 걱정으로. 맞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사기 리스크 때문에 차악을 택하는 거예요. 맞아. 지금. 최선이 그쵸? 아니지. 차선도 아니고. 그쵸. 최선도 아니고 차선도 아니고 차악을 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빌라의 여건을 개선하는 게 우리의 어떤 장기적인 바람이 아니겠느냐라는 게 약간 저는 순간 약간 그래도 개선해 주세요. 저도 계속 빌라 산단 말이에요. 그쵸. 사실 맞죠. 저도 빌라 지금 일단 퇴근 빌라로 해요. 그렇죠. 그래서 빌라든 사실 오피스텔이든 아파트든 이게 뭔가 층위가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사실 자체는 빌라와 오피스텔에서 그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났었고 맞아요. 너무 걱정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이제 부모님이 또 빌라 이사하시는데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제가 챙겨도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내가 챙긴다고 이거 막을 수 있는 거 맞아? 저도 어제 할 수가 이제 없어요. 다른 자리에서 얘기 나누다가 뭐 네. 아버지가 공인중개사인 한 분도 당했고 그리고 되게 전문가분들도 지금 여기 네, 당하고 있다. 저는 완전히 그런 전세 사기에 피해를 입은 거는 다행히 아니게 됐지만 사실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네. 사실 그거죠. 그래서 근데 다음 세입자분이 오셨고 근데 또 저희 이제 집주인분도 이제 잘 원활하게 얘기가 돼서 그 상황에서 이제 좀 빠져날 수 있었는데 저도 충분히 사실은 공부하고 들어가서 또 나갈 때도 대비 다 해놓고 보증보험 들어놓고 했었는데 근데도 제가 피해갈 수 없는 네네. 상황이구나. 이전에 이미 계약할 때부터 약간 예견된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거는. 그렇죠. 검사도 보이스피싱 당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아, 집이 없는 서러움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사실 이사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긴 해요. 이사한 걸 내 집 마련해야지. 근데 그래도 그건 이사하고 나면 풀리는 어떤 이슈인데 이런 문제에 제가 계속 뭔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는 뭔가 참 무력감이 들게 하고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포인트다. 그쵸? 맞아요. 네. 비아파트 중심으로는 전세가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수요가 좀 적고 그리고 차라리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은 월세로 가겠다는 수요들은 있고 네. 아파트 전세로 막 몰리니까 정부가 비아파트 전세도 살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대책을 논의 중인 것 같아요. 네. 비아파트 전세 시장 되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요즘 기사에 언급되는 건 두 가지인데요. 네네. 첫 번째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일부 완화. 두 번째는 임대차 이법 폐지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어려운 용어인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말 그대로 전세 계약이 종료가 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주겠다 이럴 때 집주인 대신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제 허그에서 대신 좀 내주고 나중에 집주인한테 좀 받아주는 제도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나라가 먼저 내주고 집주인한테 대신 청구를 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게 또 집주인한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집주인들은 진짜 나라까지 등지쳐 먹는 건데 어쨌든 이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지금은 좀 많아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경매 신청 들어온 집 안 되고 압류된 집 안 되고 이 부분 등기부 등본 우리 갑구 을구 확인하라는 게 바로 이 부분이고 어쨌든 거기다가 전세 계약 기간 1년 이상의 수도권 7억 이하 5억 이하 전세 보증금 공시가격 126% 이하 이런 식으로 엄청 조건들이 많은데 이거를 좀 완화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도시보증공사 재정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벌써 4월까지, 그러니까 바로 지난달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액이 2조 원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회수율이 고작 17%예요. 그렇죠. 돈을 잘 못 받아내요, 지금. 그쵸. 사실 이거 보통 경매로 팔아서 돌려받기 때문에 경매 낙찰률이 좀 잘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워낙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어서 돈을 받기가 힘들다. 그래서 보증보험 가입 조건 완화해 준다는 게 너무 좋은 일이지만 맘 놓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손해가 나면 결국 이게 없어지거나 아니 분명히 어디서 가져와서 메꾸거든요. 근데 분명히 가져온 당하는 재원도 내가 뭔가 내는 무엇일 거란 말이지. 그쵸, 그쵸. 그 어딘가가 어딜지.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돈이 무한정으로 찍어내서 막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전 너무 무서웠던 뉴스가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파악한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1조 9천억 원에 달한다. 네네. 그런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70 몇 퍼센트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전 작년이 사실 전세 사기의 어떤 정점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올해가 진짜 장난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럴 수 사실 있겠네. 허그가 파악해서 그리고 이제 신고를 해서 뭔가 집주인한테 받기 전에 미리 돌려주는 그 대위 변제액도 네네. 엄청 많이 지금 몇 조라고 막 하지만 1조 네. 넘는다고 하지만 이것도 파악해서 실제 집행된 금액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전에 엄청나게 많은 맥락들이 있었고 사실 본인이 이제 전세 사기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뭔가 지금 해결하려고 하기에는 너무 막 힘들거나 한 분들도 훨씬 많을 텐데. 맞아. 그래서 저는 지금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네. 하지만 그 전에 지금 파악된 거 너무너무 빙산일각인 것 같다. 그쵸. 네. 아니, 근데 사실 진짜 힘들면 그냥 이 모든 거를 그냥 다 없는 셈 치고 뭐라도 하루하루 좀 살게 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진짜 너무 힘들어지면은 파악도 안 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저는 돈 문제, 돈 걱정은 한번 으악 하는 게 아니고 잔잔하게 계속 맞아. 스트레스거든요. 맞아, 아시죠? 맞아. 게임으로 치면 도트 데미지인 거죠. 모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사실 해소가 안 되고 풀렸다고 해서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에서 0이 되는 상태인 네, 건데 네, 네. 지금 지금 이 전세 사기 피해로 그런 스트레스 너무 크고 힘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전 사실은 좀 여기선 좀 앵그리 앵커 모드로 아. 그 아시죠? 그 한 유명한 분처럼 사실 막 화를 내고 싶을 정도긴 해요. 근데 이- 저도 저도 그쵸. 이제 우리가 전세 사기라고 이제 퉁쳐서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악의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기가 있고 그냥 열심히 이제 계속 오를 줄 알고 그리고 거래량도 늘어날 맞아요. 줄 알고 갭 투자를 했는데 그게 좀 안 돼가지고 지금 못 돌려주시는 분들이 솔직히 더 많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 대고 저는 이제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짜증나는 정도더라고요. 저도 이제 집주인분하고 잘 얘기는 했는데 네네. 왜 그랬어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물론 그게 정말 저도 큰일이 됐다면 네, 이렇게까지 네, 더 네. 심각한 문제였었겠죠. 네. 그리고 또 네. 임대차 입법도 네네, 임대차 입법. 이야기를 네. 해야 되는데 이거 벌써 이제 시행 4년이 됐어요. 근데 세입자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세입자가 무조건 임대차 계약 한 번을 더 연장하도록 요청을 할 수가 있고 이때는 전세보증금 상승률을 이제 5% 이하로 제한을 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전세 계약이 일반적으로 2년 계약이니까 어쨌든 4년은 무조건 보장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번에 전세가가 오른 거에는 뭐 임대차 입법 영향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4년 지나고 이제 어쨌든 4년이 좀 지나서 이제 구계약을 종료하고 신계약 들어갈 때 2년 전에 못 올렸던 것만큼 올렸다는 거죠. 근데 그게 또 확 오르니까 전세 시장이 불안해진다 하는데 국토부 장관이 지난 13일에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 열고 이 법 없애는 거 나의 입장, 국토부의 입장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임대차 입법이 뭐 좋은 법이다, 나쁜 법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집주인하고 세입자는 이해관계의 양 끝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편 들어주면 결국에는 이제 누구는 손해 보는 게 좀 당연한 관계고 여기서 이제 저울질을 이렇게 하는 건데 당연히 장단점이 있겠죠. 임대차 입법도 지금 세입자 편 들어주는 거니까. 근데 그게 전세 시장 활성화하고 상관이 있나?라고 하면 직접적인 상관이 있나?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 집주인이 전세를 두는 가장 큰 이유는 갭 투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임대차 입법 있다고 갭 투자 안 하나 싶어가지고 그냥 이게 있던 없든 갭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전세 놓겠지. 근데 반대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전세 사기 당할까 봐 지금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전세가가 올라서 전세를 안 가고 월세를 가는 거면 굳이 저렴한 빌라 전세를 내버려 두고 아파트 전세로 갈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 좀 초점이 안 맞는 것 같다. 이 법의 어떤 효과랑 상관없이. 그렇죠. 그리고 네. 두 가지 맥락들이 다 뭔가 결국 그 전세를 두는 집주인들은 갭 투자를 통해서 자산 증식을 하고 그쵸. 돈을 벌고자 한다라는 네. 게 전제가 뭔가 깔려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전히 좀 더 감정의 호소를 해보고 싶어요. 뭐 대책 열심히 나오고 있지만 네네. 피해에 대한 얘기보단 지금 계속 좀 먼 어떤 장밋빛 그쵸.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맞아요. 같고 네. 이미 그들의 욕망에 의해서 이 전세 시장이 좀 엉망이 됐고 사기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다라는 게 엄청 큰일인데 그걸 한 달락으로 뭔가 그냥 묶어내고 퉁치고 그리고 바로 뭔가 대책으로 넘어가니까 저는 이게 초점이 안 맞는 게 아닌가.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물론 시세 차익을 못 얻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건 솔직히 말하면은 거의 몇 억의 보증금, 전세 보증금을 낸 사람들은 전 재산인데 그쵸. 그리고 70%가 2030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완전 전 재산을 잃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이런 대책들도 물론 나오는 게 좋지만 좀 더 저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좀 주목한 장기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피해자의 구제하기 위한 그리고 피해 규모를 정말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맞아요.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전세 사기 보상 대책 논의 이제 선구제 네. 후회수 방안 담긴 맞아요. 전세 사기 특별법 이거 본회의 기다리고 있죠. 국회 본회의.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2030 관점에서 보면 좀 미적지근하게 보일 수 있는 면이 확실히 있어요. 근데 이제 정부의 입장을 조금 이야기를 해주자면 그 큰 이유가 미적지근하게 이렇게 구는 이유가 다른 사기 범죄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너무 문제인데 그 돈도 그럼 정부가 다 보상해 주느냐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또 여기서 2030이 또 할 말이 있죠. 이게 집 문제잖아요. 이거는 사기 당하면 바로 전 재산인 거잖아요. 뭐 이렇게 큰 사기를 이렇게 흔하게 당하게 됐단 말이죠. 사기 당한 것도 억울한데 당장 이 집에서 나가야 되는 쫓겨나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 집을 빨리 좀 어떻게 좀 해줘라. 공공임대주택으로 좀 전환해야 된다는 국토부 장관 발언도 있었긴 한데, 또 저도 좀 너무 거리를 멀게 두고 얘기한다고 느껴요. 뭐 경매 낙찰이 돼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맞는 말이고 그게 절차인데. 아, 그럼 이거 한없이 기다리라는 건가? 그렇죠. 예. 그래서 좀 교과서예요. 액션 플랜이라기보다는. 예. 맞아요. 그래서 전세 시장 자체가 사실은 문제라는 네. 전세란 제도 자체가 네, 네. 문제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저도 이런 지금 최근에 이런 일들이 있기 전부터 전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뭐야 전세 없애려고 저런 말 하는 놈만 했었는데 네. 아 전세라는 제도가 정말 우리나라에만 있고 그리고 특수한 제도고 사실은 이게 정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게 맞는 건지 이 제도 자체 측면에서도 궁금해요. 아, 네.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뉴스 토스트 하면서 희망편, 절망편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 희망편, 이렇게 희망편으로 갈 수도 있고 절망편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전세는 희망편이 종료되었습니다. 약간 절망편이 남은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만 전세 제도가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좀 없어지기는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전세 제도가 진짜 기원이 언제인지도 모를 만큼 오래전에 생겨나서 일제강점기에 이제 조금 근대법이 도입이 되면서 법적으로 임대차 제도로 인정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오래된 거 없애기는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좀 옛날에 희망편이었던 그리고 지금은 절망편이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한창 산업화가 될 때 이촌향도로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오면 도시가 막 과밀화가 되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는 이렇게 산업화가 될 때 주택이 모자라면 정부가 막 울면서 공공주택을 많이 지었거든요. 아니, 사람들이 막 노숙하고 그러면은 이상한 데서 자다 일찍 죽고 이러면 치안 문제 막 너무 장난 아니잖아요. 땅덩어리가 넓어서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어쨌든 도시 과밀화는 똑같이 겪은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집을 지어서 얘들을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데 기업이 어떻게 할 거야? 아니면 한 집 건너 한 집이 뭐 천사가 돼서 주택 기부를 할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표준화된 공공주택을 굉장히 많이 지어서 주거사다리로 만들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 타이밍이 되니까 전세제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도성장기에는 완전 희망편인 거지. 왜냐하면 고금리 시대잖아요. 고도성장하잖아요. 집주인은 돈 벌어서 좋고 정부는 세금 안 써서 좋고 세입자는 월세 안 내고 종잣돈 그대로 돌려받아서 좋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고도 성장의 고금리 시대겠어요. 이게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주거 사다리니까 금리가 낮으니까 이거 전셋돈 받아서 뭐 이자 받아가지고 어떻게 생활비예요? 갭 투자라도 해야 전세 놓는 의미가 있지. 고도 성장기야만 희망편인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2030 입장에서는 네. 특히 무주택자, 이제 주거가 꼭 필요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주거의 선택지가 어떻게 바꿔갈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월세로 살다가 전세로 살다가 청약 당첨돼서 내 집 마련 또는 매매해서 내 집 마련 뭐 이런 식으로 나름의 시나리오들이 그려졌는데 네. 앞으로는 어떤 스텝으로 내가 이제 뭐 내 집 마련까지 갈 것인지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저희가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지금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주어진 선택지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월세 살다가 돈 모아서 자가 마련하던 게 가능하던 시절이 있긴 했는데 사정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전월세 살던 곳도 별로 안 비쌌고 아파트도 아니었고 돈 모아서 매매할 때 되면 신축 아파트가 막 이제 빵빵 지어지고 있고 이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저 일단 이거 잊어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옛날 생각하면서 조금 있으면 옛날에 그랬다는데 왜 안 그러지 여기에 갇혀 있으면 대처하기가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요. 분명 이랬잖아. 맞아요. 믿고 맞아요. 있었다고. 근데 그냥 이제 나 자신한테 집중하는 게 일단 개인적으로는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나의 마음 돌봄 뭐 이런 얘기 아니고 그냥 나의 현실 조금 보시고. 아니 이게 사실 너무 급발진을 하게 되는데 2030 영끌한다고 막 영끌이라도 해서 막 차를 안 타면 이거 집 못 산다고 막 포모 자극하다가 광풍 지나가고 나니까 영끌하는 멍청한 선택했다고 막 욕하다가 그쵸. 근데 실제로 이제 까보니까 부모님이 집 사준 게 많았지 실제 영끌한 2030은 얼마 없었다고 밝혀졌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나 자신을 좀 봐야 된다는 게 이런 외부에서 막 뭐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귀를 좀 닫고 내가 현실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공공주택 지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실제로 영끌에서 내 집 마련하는 2030 없었는데도 있다고 막 너는 왜 안 하냐고 너는 바보냐고 다 얘기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심지어 사실도 아니었었고 최근에 그러니까요. 밝혀지기로는 네. 그리고 과거에 이제 뭐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특히 우리가 사회생활 시작하고 초년생일 때 목격했던 것들 주식 부동산이 막 갭투자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했던 그 시절이 물론 첫 경험이기에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있겠지만 이제 우리 잊자 네. 잊고 지금 내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현실적인 플랜을 생각해 나가는 게 좋다. 그런 네네.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좀 요구도 좀 하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두 번째 뉴스토픽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유명 반려동물 훈련사와 관련된 뉴스가 막 쏟아졌죠. 그래서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어요. 아니, 반려동물 훈련소가 이렇게 비싸? 이런 얘기. 그리고 반려동물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쓴다고? 사실 저도 반려견도 있었고 반려묘도 지금 같이 살고 있고 이런 입장에서 저한테 쓰는 돈이 더 아깝다. 저희 반려묘를 위해서는 더 쓸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반려동물 시장 현황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숫자만 건조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2024년 현재 뭐 반려동물 산업 시장 규모 8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2027년 3년간 이제 연평균 14.5% 성장해서 뭐 1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이야기 막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소소한 통계들만 봐도 뭐 강아지 유모차가 이제 사람 아기 유모차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전 사실 강아지 유모차를 보고 항상 네. 마음이 아파요. 나도 해줬어야 됐는데. 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진짜.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다양해서 뭐 병원, 사료, 간식, 펫보험, 펫 적금 뭐 이런 금융 상품부터 진짜 필요하긴 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미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훈련소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장례 서비스 뭐 정말 분야가 다양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다양하고 전 처음에는 호텔 보고 신기하다, 신박하다 했었는데 나중에 전 유치원 보고 좀 깜짝 놀랐었고요. 그리고 막 뭔가 건강기기, 뭐 유모차, 개모차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막 엄청 나오고 있고 해서 야, 이게 진짜 약간 요즘 골든키즈? 정말 애기들도 많이 안 낳지만 안 낳고 있고 좀 귀해졌지만 그쪽 시장, 유아용품 시장들이 막 출생아 수가 줄어든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커지는 것처럼 반려동물도 비슷한 것 같다. 정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반려동물 신탁도 있더라고요. 신탁. 아. 저는 이건 미드에서나 보고 지금 네, 처음이거든요. 네, 맞아요. 신탁이 진짜 평소에 접하기 힘든 금융상품인데요. 이제 정의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내 재산을 믿을 만한 사람이나 기관에 맡겨가지고 운용이나 관리를 하다가 오로지 내가 지정한 목적으로만 그 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상품이에요. 근데 저도 이거 옛날에 이제 한창 읽고 자라던 영국 근대 문학 이런 데서만 좀 봤었거든요. 막 귀족 집안에서 도련님이나 영예를 위하여 신탁이 있다. 집사가 이렇게 나와서 이제 상속자한테. 근데 진짜 집사가 이제 전 거고 이게 자세히 보니까 그러니까요. 집사가 뭐 사망을 하면 그러니까 주인 네. 주인이 사망을 하면은 내 반려동물에게 이제 좀 케어가 되게끔 네, 신탁을 네. 남길 수 있다 네. 이런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상품명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국민은행에서 뭐 페코노미 신탁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반려동물의 부양자한테 자금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약간 솔깃하긴 했어요. 저도. 네. 그리고 반려동물 훈련소가 이번에 이슈였었잖아요. 네, 네, 네. 훈련소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요즘 눈에 많이 띄는데 이쪽 반려동물 서비스 관련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훈련소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펫 서비스 하는 것들을 이제 그 펫 케어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5년간 한 연평균 8.4% 정도 높은 성장세 기록하고 있고요. 이게 한 2026년쯤 되면은 거의 뭐 3조 5천억 원? 이 정도 시장 사이즈가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펫 케어 서비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 뭐 애견 미용샵, 애견 용품샵인데 저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아놓으면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 시장 되겠구나 하고 납득이 좀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반려동물 시장이 엄청 빠르게 커지니까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네, 네. 뭐지? 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방안을 작년에 발표를 했어요. 네, 네. 사실 이렇게 반려동물 시장과 관련된 어떤 방안을 직접적으로 발표한 건 전 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 방안이 나온 배경 그리고 핵심 내용은 뭘까요? 2022년 말 기준에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한 전체 가구의 26%에 해당하는 552만 가구, 인구로만 따지면 한 1,500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인구의 4분의 1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을 정부가 모른 척 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반려동물 시장이 근데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세계적으로 대비를 했을 때는 한 세계 시장 대비 1.6% 정도 수준인데 그리고 내수 시장 중심으로 좀 성장 중이고 뭐 수입해오고 그럴 건 너무 비싸가지고 좀 좋은 거 많다 이런데 내수에서 좀 좋은 상품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정부도 그래 그럼 내수에서 좀 좋은 거 만들어주게 해볼까? 그럼 이게 좀 시장이 커지려나? 일자리 창출 많이 되려나?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4분의 1이 참여하는 시장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좀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분류 표시 평가제도 이런 거는 물론이고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우리 조금 감성적으로 얘기하면 반려동물이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는지도 약간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문화적인 게 안 잡혀 있어서 이거를 좀 잡아야 된다. 이래서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이렇게 4대 주력 산업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키우겠다. 이게 좀 발표가 됐네요. 공감도 되고 이해도 되는데 사실 좀 아이러니하다고 느껴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가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사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따지자면 이 인식이 잘 뭔가 깔려 있거나 공유되거나 당연한 것으로 아직 여겨지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네. 예를 들면은 2022년도만 해도 연간 유기동물이 11만 3천 정도가 되니까 이 상황에서 또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지금 계류되고 있다, 둥둥 떠다니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좀 낮은 상태에서 동물 시장, 반려동물 시장, 펫 시장 산업 자체에 대한 어떤 지원은 이만큼 하겠다고 하니까 뭔가 사실 주인공은 우리 이제 동물인데 근데 이 시장이 커지니까 이걸 좀 키워보려고 너무 중요한 걸 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혹시 우리나라 K푸드, 뭐 K컬처 이런 거에 막 수출이 너무 잘 됐으니까 이 분야에서도 정말 동물권에 대한 뭐 인식부터 잘 개선하는 게 아니라 시장 파이를 키우겠다라는 거에만 너무 집중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죠. 이제 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민법에 추가하는 이제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자동 폐기될 상황인데 이게 처음이 아닐 거예요. 계속 이제 발의가 됐는데 계속 계류되다가 이제 흐지부지 됐는데 사실 저는 꼭 반려동물이 아니더라도
동물이 물건인가? 이거는 그렇죠. 너무 이제 지금 이제 저희 2030 문화에서는 이게 뭐 반려동물을 엄청 사랑하거나 그러지 않거나를 떠나서 사실 받아들이기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해외 사례가 있잖아요. 그쵸. 문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 뭐 독일, 오스트리아, 뭐 스위스, 네. 프랑스 이런 곳들은 이미 돼 있고,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음 국회로 넘어가기 전인데 네네. 지금 21대 국회 마감되는 게 한 28일 정도가 될 거예요. 마지막 본회의를 하고 네. 이때 처리 안 되고 그냥 넘어가는 법안들 다시 또 제로부터 해야 되는 법안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이 법안이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여기서 조금 사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제 가족이 독일에 있는데 그 독일에 건너갈 때 우리나라에서 중대형견을 구조를 해가지고 이제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형견이라고 부르고 그 동네 가면 이제 중형견인데 근데 확실히 이제 가서 하는 거를 보니까 정책이랑 인프라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이제 그 동물권만 얘기하는 게 아니냐 하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정말 사람이 동물한테 책임을 많이 지고요. 대신에 그거를 다 했는데도 동물도 이제 사회에 잘 어울려서 굉장히 젠틀하고 정중한 동물이 되어야 된다. 이게 되게 좀 확실히 두 개가 좀 잡혀 있습니다. 강아지들이 훈련을 되게 잘 받아가지고. 물론 이제 소형견 위주 아파트 중심 우리나라하고 중대형견 위주의 마당에 있는 집들이 있는 나라를 1대1로 비교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 우리가 이 시장도 잘 키우고 네, 펫 네, 관련 네. 문화들, 동물 문화들의 어떤 동물권도 잘 정말 과거와 다르게 좀 네, 잘 네, 만들어 네. 가려면 네. 그런 측면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 그쵸, 그쵸. 마지막 세 번째 뉴스토픽입니다. 자, 아무리 비싸도 5천 원은 안 넘는다는 다이소. 근데 이렇게 저렴한 물건을 팔아서 연매출이 3조 원을 넘었어요. 네. 너무 다 깜짝 놀랐는데 중국 이커머스 막 알리테무 이런 곳들이 막 들어와도 다이소만큼은 끄떡 없다고 하고요. 과연 그 고물가와 고금리의 상황에서 정말 다 어렵다고 폐업도 많이 하고 이런 상황에서 대체 어떻게 다이소가 좋은 실적을 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이소가 정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비싸도 5,000원짜리 최대 이렇게 저렴한 물건들 팔아서 어떻게 이렇게 실적을 잘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뭐 다이소 이제 1,000원 샵이죠. 이제 먼저 있었던 컨셉으로 일본 백엔샵 물건 납품하다가 영감을 받아서 이제 1997년에 시작한 스토리 참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저렴해서 이 저렴한 게 그 실적의 배경에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 1997년에 창업을 했는데 이게 외환위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사실 1997년 말에 터졌으니까. 그랬는데도 큰 영향을 안 받았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약간 경기가 좀 안 좋은데 비슷한 지금 스토리가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좀 더 잘 됐죠. 다이소 입장에서는. 다들 좀 저렴한 물건을 찾으니까. 그래서 2015년에 매출 1조 원 돌파하고요. 이미 10년 전에 네. 2022년에 거의 3조 다다랐고 2023년에 3조 4천억 원인가 냈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점포당 지금 매출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점포당 네, 네. 매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또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유통업계들도 이마트가 막 희망퇴직 받고 네.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다이소는 임직원 수가 늘고 있더라고요. 그쵸, 그쵸. 총 임직원 수가 12,349명. 그 사상 최대 고용. 물론 네, 다이소 네, 네, 기준으로. 네, 네, 네.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다이소가 임금 수준이 막 높지는 않은 편이에요. 저는 옛날에 하도 알바를 많이 해서 지금도 약간 추억팔이 하려고 알바나 이제 알바 수준 취직 공고 좀 뒤져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최저임금 상승 영향을 바로 받아요. 다이소는. 뭐냐면 인건비가 진짜 최저임금 간당간당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매출 3조 거의 돌파 뭐 이런 기사 나오면서도 매출은 늘었는데 수익성 개선은 좀 개선 과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다이소도 전략이 점포를 좀 대형화하는 전략을 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매장이 커지면 들여놓는 물건 종류도 늘어나고 그렇죠. 그런 거죠. 다이소 무인 점포 엄청 한 분만 계시고 네. 다 바코드로 직접 가가지고 이제 찍는 맞아,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렇게 됐죠. 너무 잘 돼 있고 사실 네. 처음에는 어떻게 여기도 키오스크로 바뀌는 거야? 정말 불친절한 세상 하고 있는데 떼익도 너무 잘 찍혀. 네. 그리고 편리하게 해놨고 물론 이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한 분 계시는 분이 경복궁점 다이소를 저는 가는데 네. 엄청 매장 크거든요. 네. 한 분이 다 저로 가세요. 키오스크 배치 하시고 계산하시고 근데 쫙쫙 돌아가요. 그 고객분들도 네. 크게 뭔가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맞아, 기대하고 그런 거 하는 게 잘 아니니까 기대하지 않죠. 자연스럽게 싹 가서 어뜨리드리드 하고 나가시고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인건비를 또 매장에서는 줄일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요즘 그냥 다이소가 옛날 다이소가 아니고 화제가 되고 있는 템들이 있어요. 맞아요. 뷰티 엄청 잘 나가잖아요. 저도 지금 이거
다이소 거거든요. 오. 다이소로 저는 항상 하고 있고, 괜찮아요. 저 지금 뭔가 이게 정말 너무 돈을 아끼려고 샀다기보다 궁금해서 샀는데, 네네네. 진짜 괜찮아서 계속 쓰고 있고, 그리고 계속 화제의 템들을 내고 있어요. 화제 아이템 내면서 막 잘 나가고 있는데, 이 뷰티를 런칭하게 된 배경과 전략이 지금 궁금해요. 네네. 사실 이제 옛날에 저희 세대가 한참 인터넷에 빠져들 때 그 주니어 네이버였던가? 그런 서비스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용한다고 첫 인터넷 포털 아이디가 네이버 아이디였던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다음이 포털의 제왕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한 10년이 지나니까 우리 세대는 어차피 만들어서 메일 들어가던 네이버 메일, 이거를 주요 포털로 쓰게 된 거죠. 다이소도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1,000원, 2,000원 들고 들어가서 저렴한 가성비템을 사다가 나이 먹어서도 이제 저절로 발길이 향하게 되는 거죠. 다이소도 자연스럽게 그거에 맞는 아이템을 좀 가져다 놓는 그게 뷰티였다. 그래서 그 뷰티템들은 사실 다이소 치고는 비싸요. 근데 다른 뷰티템에 비하면 거저죠. 광고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서 저렴하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저렴해질 수 있을까는 저는 좀 잘 모르겠긴 해요. 어떤 네. 업계의 룰을 저는 깨버린 느낌이 들어요. 사실 제가 한때는 그 네. 코덕이라고 하죠. 코스메틱 덕후. 네네. 코덕이어서 막 사모으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막 그렇게까지 모델을 안 쓰거나 막 그냥 만들어서 시장처럼 내놓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꽤나 브랜딩도 돼 있고, 뭐 브랜드와 콜라보도 하고, 네. 제품력도 좋은 것도 없지만, 나쁜 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기대를 하고 하겠어요. 네. 근데 사실 기초 제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업계의 룰을 뭔가 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죠? 용량도 사실은 그렇게 적지 않아요. 그래요? 네. 저 지금 몇 달째 쓰고 있는데. 네.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익히 알았던 브랜드인 그 토니모리가 네네. 그 상장이 돼 있는데, 네. 토니모리가 다이소가 그 둘이 이제 콜라보를 했다고 해서 토니모리의 주가가 뛰었어요. 아. 그런 식으로 네. 다이소랑 같이 했어? 너무 기대돼. 참, 이런 식으로 네. 상황이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이소가 이 뷰티 브랜드 너무 잘 내면서 최근에는 뭐 샤넬의 저렴이라는 샤넬의 치크앤립 저렴이라는 그 제품이 있는데 이거를 다이소가 손앤박이랑 같이 이제 만들었다. 그래서 되게 저렴하게 나왔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것도 엄청 화제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브랜드 콜라보가 많이 나오면서 다이소가 올리브영의 유일한 대항마다. 안 그래도 올리브영에 뭔가 입점해서 프로모션 하려면 너무 비싸고 네네. 안 남고 해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힘들었는데 다이소가 저 올리브영의 독주 체제를 막을 우리 희망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배경에 대해서도 자세히 좀 네, 말씀드린다면. 지금 뭐 저 약간 영업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 올리브영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 K-뷰티의 세상을 이끌었던 건 사실 이제 올리브영이라기보다는 좀 브랜드 숍이잖아요. 이제 근데 이게 좀 지고 한 매장에서 각 브랜드의 최고 제품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게 이제 올리브영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비싸요. 제품들이 좀 비싸고 근데 소비자 경험은 사실 좀 좋기는 하죠. 그러면서 뷰티 플랫폼으로 독주를 하고 있는데 다이소가 올리브영의 대항마다라는 얘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타깃군이 너무 달라요.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올리브영도 1999년에 런칭을 한 이후에 10년간 적자만 봤거든요. 근데 이제 버티고 살아남고 이게 최강으로 올라온 거죠. 그래서 대항마라기보다는 다이소가 옛날 올리브영 크듯이 크고 있다. 그런데 타깃군이 너무 다르다. 차라리 좀 보완 역할 아니냐. 왜냐하면 그 중소기업도 그렇고 조금 더 안 중소기업도 그렇고 세컨드 브랜드로 만들어가지고 저렴하게 이제 제품 인기를 테스트하는 뷰티 브랜드가 좀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올리브영을 잡아먹는 다이소 이게 아니라 네네네네. 소비자들은 약간 좀 사이다를 느꼈거든요. 그쵸. 네네네. 역시 그렇지 비쌌지 하면서 막 다이소 쓰고 했는데 보완제가 돼도 그쵸? 서로 이제 보완하는 네네네. 성격의 네네네. 라이벌이 돼도 참 좋겠네요. 뭐 그쵸? 둘 다 있기는 하죠. 둘 다 섞여 있죠. 그쵸. 네네. 저는 그리고 추억의 이름 미니소. 미니소도 가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네, 명동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저 다이소를 따라서 만든 중국 기업 미니소인데 미니소는 또 상장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말고 이제 해외 증시에. 네네. 근데 미니소도 비슷한 그러면 문법으로 논리로 이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걸까요? 네, 이제 그 가성비와 저렴한 가격, 이제 그런 것들인데, 대체로 잘 돼요. 가성비하고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면. 근데 이제 전통의 가성비 강자가 어딘지 아세요? 코스트코예요, 코스트코. 2011년에 코스트코 창립자가 은퇴 기념 인터뷰를 하면서 미국에서
한국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막 이러면서 기쁨에 눈물이 난다. 이러면서 막 이제 울먹혈견했거든요. 너무 잘 되는 거지, 장사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굉장히 비싸거나 엄청 프리미엄이거나 아니면 이제 굉장히 싸고 가성비가 좋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창고형 할인 매장들 있잖아요. 뭐 트레이더스 같은 미니소도 뭐 포함해서 무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항상. 중국 미니소도 해외 사업 늘린다고 하는데 저는 약간 다이소가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 전 세계 물가 쥐락펴락하는 국가가 딱 두 개 있는데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미국은 기준금리로, 중국은 이제 가성비 제조업 상품으로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중국 제조업 업체들이 마음 먹고 미니소에 가성비 물건 밀어넣겠다 그러면 이제 뭐 중국 이커머스 들어오자마자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이 이 약물고 이러는 거 보면 이제 계속 이제 진화하고 혁신하고 차별화해야죠. 피곤하게는. 그런 네. 맥락에서 지금 다이소가 준비하고 있는 게 네네네. 온라인 네네. 이커머스 샵인데 네. 요 얘기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국산 알리테무가 나올 수 있는 건지. 아, 네네. 네, 보면은 이커머스는 물건이 싸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충성 멤버십이 좀 있어야 되고, 배송에 있어서 진짜 세계 최고여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쿠팡은 보면 무료 배달에 당일 배달이 좀 멤버십 특징이고요. 네이버는 적립되는 포인트 비율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다이소가 아무리 저렴해도 테무나 알리보다 저렴하긴 조금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멤버십과 배송을 공략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떤 차별화 포인트를 줄 수 있을까? 네,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왜냐면 다이소는 오프라인 매장이 아직까지는 좀 강점이었어서 부담 없이 실제 물건을 마음껏 구경하고 부담 없이 고를 수 있는 재미가 있었는데, 만약에 다이소가 그걸 뛰어넘는 온라인 경험을 줄 수 있다? 아, 그러면 이제 거의 코스트코급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슷하게 새벽 배송 시장이 오아시스 마켓이라고 있어요. 네네. 거기도 진짜 알짜배기 회사고 계속 흑자를 내고 있는데 거기도 외형 확장을 하려면 뭔가 색다른 뭐 멤버십이라든 뭔가를 해야 돼. 네. 근데 이 새벽 배송 본업은 너무 잘 되지만 다른 것들을 새로 진출하려고 하면 거의 마동석급의 플레이어들이 이제 왔나? 이미 늦었네. 그러고 있어서 다이소도 온라인으로 뭔가 하려면 거의 또 다시 이제 뭔가 처음부터 해야 들어와. 여기선 내가 안 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자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쉽지 네. 않을 수도 있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 토픽 3가지 모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나눠주신 김정인 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도 뉴스토스트로 3가지 이슈 전해드렸는데요. 저희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라이브로 시작하기 전에 최초 공개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댓글로 막 적어주시면서 저희하고 같이 소통 방송을 했을 텐데, 진짜 실시간 라이브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댓글도 주고받고 뭐 질문 Q&A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여러분들 아침마다 저희랑 꼭 같이 출근길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매주 수요일, 금요일 아침 7시 30분 뉴스토스트에서 따끈따끈한 뉴스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